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9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죠. 급락했는데도 또 반대로 한국은 올라가고, 미국 증시를 꼭 따라다니는 시장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상관관계가 많이 약해졌고 시초가는 좀 영향을 받는데 장중 움직임은 완전히 뭐 딴판이죠. 그래서 한국 증시 이제 이틀간 조정을 먼저 받고 다시 오늘 이제 반등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시황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보고서 말고도 오늘 좀 더 있는 게 이 전자공시, 요즘에 또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실적 관련된 기업들도 좀 정리해드리고요. 또 내부자 매수가 어제 제가 밤에 보니까 내부자 매수가 되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 기업들까지 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자동차 주하고 이제 천연가스, 일본 YCC라고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일본 중앙은행이 뭐 YCC다 뭐다 좀 어려운데 그거 한번 설명해드리고, 또 LS, SK이노베이션, YIK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학, 뭐 정유, 석유화학, 요거 이제 관련된 자료고 아마 좀 처음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열리는 문, 리오프닝, 투자 전략, 중국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소비재 기업들 뭐 투자 전략까지 해서 한번 오늘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그 신영증권의 문영건 연구원님이 이제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로, 그러니까 5개월 연속 유럽이 지금 그 자동차 판매가 증가를 했거든요, 유럽에서. 근데 유럽은 이제 C 세그먼트라 그래서 A, B, C, D, E, F로 돼요. 그래서 A는 정말 경차 있죠. 아주 이제 크기가 작은 차입니다. C 세그먼트는 아마 우리나라 기준으로 아반떼 정도 준중형. 유럽은 이제 그 정도 체급 이하가 이제 주력이죠. 이제 우리 한국은 좀 다르죠. 한국은 대부분 좀 중형차나 뭐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랜저죠, 그랜저. 그랜저가 E 세그먼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유럽에서 이제 준중형 이하가 대세이지 않을까. 왜냐면 또 이제 유럽 사람들은 약간 이제 가성비를 좀 많이 따지는 것 같고, 그래서 평균 주행거리가 뭐 40km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아주 비싼 차가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도 중국이, 미국엔 못 들어가죠. 근데 유럽은 이제 유럽과 사실 중국은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중국 업체들이 약진을 했고, 12월에 이제 상하이 기차가 질이 뭐 유럽 판매가 이렇게 308%, 80%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유럽이 자동차 순수입국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2030년 유럽 전기차의 무려 20% 최대 중국 업체가 차지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변수는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특징이 있어요. 유럽은 대용차보다는 저런 준중형을 선호하니까 현대차가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을 좀 겨냥한 거죠. 근데 미국은 좀 큰 차를 좋아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 기아가 경쟁력이 있는 게 다 잘해요. 대형차도 만들죠. 준중형부터 해서 경차까지 다 하니까 충분히 저는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이 세그먼트별로 나와 있는데 A, B, C, D, E, F 이렇게 좀 나와 있고, F가 이제 BMW 7 시리즈 제일 좀 큰 차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잠깐 못 드렸지만 기아하고 토요타가요 판매가 굉장히 좋은데 하이브리드 카 때문에 그래요. 유럽은 탄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면 벌금을 매겨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이제 그걸 좀 회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아하고 토요타가 그게 워낙 지금 잘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하이브리드까지도 잘해요.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참 안타까운 게 이리 치우고 저리 치여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하이브리드도 하거든요. 유럽 회사들은 하이브리드 잘 못합니다. 예,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현대, 기아, 뭐 도요타는 원래 하이브리드 강자고, 근데 기아, 현대차는 하이브리드도 하죠. 전기차도 같이 하니까 왜 이런 걸 이제 인정을 안 하는지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건 좀 아쉽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이 유럽으로 막 뛰어드는데, 물론 우리나라 2차 전지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중국 회사 자동차에 우리나라가 안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비 잘하고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뭐 중국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력도 있고, 전 충분히 또 원가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잘 해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 유럽에 잘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2차 전지가 좀 약간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분명히 우리나라의 장점이 있잖아요. 미국은 한국 겁니다. 거의 파나소닉하고 중국이 못 들어가요. 근데 미국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뭐 좀 작년 이제 제가 그 가을부터는 좀 죄송하게도 막 LG엔솔도 그렇고 2차 전지 좀 조심하자 자꾸 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 좀 실수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자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안 파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근데 적어도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최대한 좀 그 투자는 조금 이제 그 자제하시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 비싸게 사면 본인만 손해예요, 진짜. 누가 뭐 비싸게 샀다고 갚아줄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대신에 지금은 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가지고 2차 전지를 뭐 이제는 또 비싸니까 지금도 파셔야 되면, 이거는 아니죠. 이미 이렇게 빠졌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근다고 바로 가기도 어렵고요. 시간 걸려요. 아직 모멘텀은 없으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막 비관밖에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예. 왜냐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미국 시장이 아직 안 열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다만 이 몇 달간의 좀 기간 조정을 내가 견딜 수 있겠느냐, 여기 좀 관건이고, 그리고 2차전지 중에서도 못 올라간 기업들이 있고, 또 잘 보셔야 되는 게, 미국의 공장 짓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예요. 뭐 부품이든 소재든.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사실 철강으로 갔지만 또 보면 리튬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제철보다 훨씬 많이 간 거죠. 뭐 우리나라에 또 그런 비슷한 기업으로 고려아연도 있을 거고, LS란 기업도 있죠, 광물. 계속 이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국의 2차 전지, 특히 이제 미국 쪽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뭐 여전히 그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고, 또 이번에 그 테슬라가 어쨌든 전기차가 안 팔려서 가격 낮추니까 바로 팔리잖아요. 그 전기차 대중화에도 영향 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2차 전지한테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요런 이제 그 유럽에서 중국이 잘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진짜 안 좋나 보다 이렇게까지 나가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예, 비싸게 사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로봇준이, 인공지능 특히 좀 조심하시고, 막 사고 싶죠. 근데 절대적으로 참아주시고, 실적 뒷받침 안 되면 끝이 참혹해요. 예, 그래서 되도록 안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 또 사고 싶거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미래에셋의 박광래 연구원이 한파주의에 주의하자. 뭐냐면, 다시 유럽이 추워져서 천연가스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말자는 겁니다. 유럽이 작년 8월부터 천연가스 소비량을 이제 15% 감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를 너무나 잘 지켜가지고요, 20%나 감축을 했고, 핀란드, 라트비아는 무려 40% 이상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25%까지 감축하는데 일단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8월 11월까지 데이터예요. 근데 그때는 뭐 날씨 영향 없을 때잖아요. 겨울도 아니었고. 근데 어쨌든 이제 따뜻한 날씨가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뭐 이것도 좋죠. 작년에는 맨날 안 좋은 뉴스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좋은 뉴스 자꾸 나오죠. 예.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걸 뭐 흔히 파랑새라는 용어를 써요. 전혀 생각지 않은 호재. 그걸 이제 블루버드 파랑새라고 하는데 유럽의 그 스페인이 25도 간 거 이건 어떻게 보면 파랑새죠. 천연가스 가격 측면에서. 전쟁이 또 끝나면 그것도 파랑새가 될 거고. 예, 아무튼 이제 이런 일들은 긍정적인 거죠. 예. 거기다 재고도 많이 쌓아놨고 83%나 재고가 있고요. 예전보다 13%더 높고 이유는 보통 4월부터 천연가스 재고를 확충하는데 어쨌든 지금 3월 말까지 재고가 50%까지만 유지만 돼도 천연가스 러시아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도 충분히 재고 확충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작년부터 들었던 얘기가 유럽 망한다, 천연가스 없다, 러시아 푸틴 저렇게 끊어버리는데 뭔 수로 이거를 하냐, 뭐 이런 얘기 많았지만 결국엔 뭐 다 틀렸어요. 그래서 참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게 이렇게 될 거다 하면 안 돼요. 그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작년에 저도 이제 느꼈던 게 그 중국이 상해시가 3월에 제로 코로나 시작했을 때 에이 며칠 하겠냐.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도 뭐 길어야 2주? 2달을 해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예측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고 그게 2달로 끝난 게 아니라 가을까지 계속했어요. 기본 정책 자체가 2달하고 상해를 풀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타이트하게 갔죠. 근데 또 이렇게 푸는 것도 보셨죠. 갑자기 풀어버리죠. 순식간에. 대부분 올해 2월이나 3월에 풀 걸로 다 예상을 했어요. 중국을. 근데 작년 11월부터 풀어버리죠. 그러니까 정말 예측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예측이 틀리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 방향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천연가스도 이제 작년에 한참 안 좋다 보니까 다 뭐 유럽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었는데 예. 그게 무색할 만큼 천연가스 가격은 폭락해 버렸죠. 예. 오히려 지금 뭐 재고가 남아 돌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러시아랑은 손 끊었고 계속 미국에서 이제 받겠죠. 터미널 설치하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되고 유럽 경기는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뭐 날씨에 큰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츠증권의 이승훈 연구원이 YCC라고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요. 수익률 곡선을 이게 뭐냐면 통제하는 겁니다. 목표 해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수익률이었어. 그래서 이걸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일본의 중앙은행 BOJ가 10년째 지금 양적 완화 돈 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는 거죠. 채권을. 질적 완화는 회사채까지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 신조 내각 출범 후에 이거 너무나 저물가고 저성장이니까 한번 그거 바꿔보겠다. 돈 풀어가지고 성장하고 물가 올리겠다. 이걸로 시작을 했고 2016년 9월에는 이제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국채 금리를 아예 못 올라가게 그냥 막아버려요. 네,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양적 완화에서 금리를 그 지금 일본 금리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 시중금리라는 게 한 번씩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올랐다 빠졌다 이럴 거 아니에요. 기준금리 이게 만약에 목표예요. 이렇게 이런 수도 있거든요. 지 멋대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걸 용납을 안 해서 0% 이상으로 T죠. 눌러버립니다. 채권을 사면 채권 가격이 올라요. 그럼 채권 금리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사요. 채권을. 그럼 여기 목표 밑으로 가겠죠. 이게 0이었어요. 처음엔. 목표가. 이거를 이 0.1로 올립니다. 2017년 7월에. 서서히 올려요. 야, 여기까지는 봐줄게.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두더지가 살짝 나와요. 야, 0.1까지는 이제 됐다. 예, 약간 숨 쉬는 거죠. 예. 근데 2021년 7월에는 0.25까지 올려줍니다. 야, 여기까지 와. 0.25까지. 그래서 2017년 이후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0.25로. 그러다가 이번 작년 12월에 야, 한 번 더 올려줄게. 0.5. 그러니까 두더지들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근데 여기만 올라오면 이제 두드리는 거죠. 야, 너 어디로 올라와? 그런 거예요. 이게 YCC예요, 이게. 그 어려운 게 아니고
채권 금리를 절대 어느 레벨 이상으로 못 올라가게 일본의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서 막아주는 겁니다. 그럼 계속 저금리예요. 저금리가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제 일본이 돈이 많은 거죠. 근데 일본 중앙은행이 채권 계속 씁니다. 그런 정책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올렸을까? 저 상단을 0.25에서 굳이 왜 올렸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죠. 여기서 갑자기 올리니까. 그게 9년물 금리도 있거든요. 이 9년물 금리가 10년물보다 밑에 위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정상은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금리 이 순서가. 근데 5, 6, 7, 8, 9, 10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얘를 좀 얘 10년물 금리를 올려야 돼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 금리 상단을 올린 겁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게 올렸는데도 9년물이 지금도 높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수익률 곡선은 이제 평탄하게 순서대로 좀 하려는 목적인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거죠. 여기 써 있죠. 이 결정을 했는데도 이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이 9년물이 더 높아요, 여전히. 그리고 거기다 물가까지 오르고 소비자 물가 이게 튀면 저금리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물가가 계속 튀니까. 그래서 0.75까지 올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돈 거예요. YCC 없앨 수도 있고 금리 더 올릴 것 같다. 저 위에 상단을. 근데 BOJ는 그냥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그냥 지금 정책 유지한다. 예. 그렇게 지금 해서 이제 시장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던 거죠. 아무튼 일본의 BOJ는 0.5 이상은 안 된다. 두더지가 이 위로 올라오는 건 안 된다. 당분간 0.5 이상은 안 돼.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일본 은행이 보유한 국채만 561조 원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조가 넘죠. 예. 국채 잔액중 50% 갖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금리가 오르면 일본 정부가 이게 빚이죠. 일본 정부가 진 빚이잖아요. 채권이. 이자 부담이 커져요. 이자를 계속 내야 됩니다. 예. 금리 올리는 건 사실 일본 정부한테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이자가 올라가니까. 근데 언젠가는 출구 전략 쓸 것 같은데 저거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걸 언제 할까?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2% 소비자 물가가 이거를 넘겨야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신선식품하고 에너지는 변동이 심하니까 이거 제외한 물가가 2%를 넘어야 돼요. 근데 전망을 했더니 올해 1.8 내년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선식품하고 에너지 제외한 소비자 물가가 2%를 넘기가 아직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 올릴 수 없다 이거예요. 일본 입장.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발생한 건 맞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고물가는 아니에요.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1%가 안 돼요. 재화 물가 이제 상품 있죠. 요것만 오른 거예요. 근데 상품 물가는 수입 물가 올라서 그럽니다. 뭐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 예, 근데 이거는 또 최근에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문엔 일본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인 물가 2% 달성과 그 목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정책이 필요할 때까지죠. YCC를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신선식품 제외한 소비자 물가가 2%를 넘겨야 된다. 그리고 그걸 꾸준하게 2% 상회하는 게 확인돼야 된다. 그럴 때 금리를 올리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그 전까지는 안 바꾼다. 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최근에 물가 오르지만 여전히 이 서비스 물가라든가 이런 건 낮기 때문에 아마 YCC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 같고 그럼 어떤 조건에서 이게 바뀔까? 기업들이 가격 부담을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을 올리거나 임금 상승을 용인할 경우 뭐 아니면 환율과 국제 상품 가격 움직임인데 이번은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예, 지금 수요가 지금 물론 글로벌 경기가 꺾이니까 국제 유가라든가 이게 막 꺾이잖아요. 그래서 2번은 지금은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1번인데 평균 임금 상승세가 좀 있긴 있었대요. 임금이 올라갔을 때요. 7월에 3.3인데
이게 1.3까지 둔화됐다고 합니다. 임금 상승률이 올랐다 다시 원위치 해버린 거예요. 예. 근데 임금 상승률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통화 정책 바꿀 수도 있어요. 긴축적으로. 예. 근데 그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간 내, 그러니까 단기간 내 요 메리츠에서는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 없다. 일본 은행의 메시지는 간결하다. 우리한테 맞서지 마라. 아직 안 한다. 그냥 기존 정책 유지한다. 상단만 0.5로 올린 거다. 예. 그래서 그리고 국채 금리가 너무 오르면 일본 아까 말씀드린 이자 부담 때문에 가장 안 좋은 건요. 저 정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0.5로 이렇게 막아놨죠. 두더지가 못 올라오게. 이거를 없앴어요. 만약에. 그럼 이제 난리가 나겠죠.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 세계에 투자했던 엔화 자금이요. 다른 자산 팔고 이쪽으로 돌아서요. 그럼 자산 시장이 난리가 한번 날 거예요. 저걸 없애면. 그래서 그게 좀 두렵죠. 사실. 근데 그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 올해 연말까지는 적어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약간 좀 다른 데랑 의견이 좀 달라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용어들도 그렇고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제 결론만 내드리면 일본이 이제 수익률 곡선 0.5로 통제하는데 시장은 이거를 없애거나 더 올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일단 너무 올리면 이자 부담 생기고 그리고 일본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물가가 자기네가 생각한 물가 목표가 안 왔어요.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거나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안 보인대요. 근데 그게 확인되면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연말까지는 그러긴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일본 중앙은행에 대한 요 리스크는 완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꾸준히 앞으로 지켜는 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 좀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돼요. 내용 정도는. 일본이 이렇게 금리 이게 일본의 10년 국채 금리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유지 못 올라가게 막아버리죠. 근데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렇게 한번 0.5까지. 그죠? 예, 그 내용입니다. 요게 국채 금리인데 1월 요게 빨간색이 12월 19일 기준인데 요게 9년물 금리인데 요게 10년물인데 낮죠. 근데 1월 18일 됐는데도 똑같아요. 변동이 없어요. 그죠? 저게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죠. 그리고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입니다. 시중은행은 채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시중은행이 일본은행 대신에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건 있고 재화 가격은 이렇게 올랐는데 CPI 서비스 이게 튀면 저 금리 올릴 수도 있어요. 통화정책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게 아직도 너무 낮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되 지금 변화가 생기기 어렵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LS는 자회사 가치가 지주로 수렴한다. IBK 김장훈 연구원님이 목표가 10만원. 자회사가 되게 알짜가 많아요. LS전선, 해적 케이블, 해상풍력 케이블, 농기계 제조하는 엠트론, LS M&M 이 회사가 이제 구리, 히토리, 황산, 니켈 이런 거 하거든요. 이게 이제 2차 전지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력 사업도 괜찮고 그리고 대부분이 자회사가 다 비상장이에요. LX 일렉트릭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비상장이니까 그런 점도 긍정적이죠. 왜냐면 상장을 하면 할인 받으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보니까 약간 허리 구간이에요. PBR 기준으로. 무릎 기준이 한 56,000원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쁩니다. 근데 지금 괜찮은데 제가 판단하기엔 좀 들어가기가 제가 여기 차트 한번 이게 띄워놨는데 LS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싼 건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 절대 밸류는 되게 싸요. 근데 문제는 주가 좀 올라왔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죠? 올라왔어요. 작년부터 작년 급락장에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는 좀 옆으로 늘어지겠죠. 초반에 작년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좀 내려올 때까지는 기다리자.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6만 원 초반까지는 좀 기다리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LS가 난 무조건 좋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사고 싶다 막 이런 분 계시는데 참아보세요. 참았다가 원래 56,000원인데 거기까지는 당장 안 오겠죠. 근데 이제 뭐 절대 밸류 낮으니까 거기서 좀 더 비싸게 산다고 가정하면 6만 원 초반 정도. 예. 거기서부터 내려올 때마다 이제 분할 접근하는 거죠.
천천히 여기 깨지면 천천히 쭉쭉쭉 하는 건데 그게 그런 게 뭐 요런 구간이죠. 이렇게 그렇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모르죠. 저도 안 오면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안 오면 그냥 냅두시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내용을 공부해 놓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저는 좀 투자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참는 게 투자예요. 사실은 뭐든. 예.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이노베이션은 오랜만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좀 오랜만에 긍정리, 대부분 항상 좀 안 좋은 내용밖에 없는데 KB의 전우재 연구원님은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안 좋죠. 그때 뭐 티르키의 수주도 안 됐고 포드라. 근데 그게 자금 조달에 문제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전기차 판매 둔화되는 거 이런 우려들. 그리고 수주가 나와도 뭐 별로 자극적이지 않은 게 수주 잔고가 엄청 막 그때처럼 성장률이 높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SK온의 그 투자 취소가 포드라 자금 부족보다는 이거 자금은 있대요. 지금 이번에 그 자금 조달 좀 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수익성이 우수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까. 아마 수익성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투자를 안 한 것 같고, 또 튀르키예에다 공장을 지으면 단점이 숙련공들이 부족하니까 처음에 수율이 안 나와요. 지금 SK온도 저기 유럽 쪽에 공장 얼마나 고생합니까? 처음에 수율이 안 나오니까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튀르키예를 또 저렇게 만들면 또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럼 기업 이익에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견 같아요. 또 워낙 현대차 그룹이 수주도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시장은 이제 마치 그거죠. 포드가 그냥 일방적으로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죠. 예. 근데 물론 뭐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그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 아닐까. 수익성을 감안해서. 그리고 2030년까지 잔고도 꽉 차 있기 때문에 무리를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성이죠. 그러니까 이분 의견이 맞으면 되게 좋은 거죠. 돈 버는 쪽으로 집중하겠다. 어제 CJ ENM이 급등했잖아요. 그게 뭐죠? 그동안 사업을 벌리다가 새로운 CEO가 와서 수익성 위주로 가겠다. 약간 이런 게 나오니까 그냥 주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의사결정이라면 이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지금 LG엔솔도 지금 자금 여력이 굉장히 큰 편인데 최근에 이제 고객 확보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좀 수익성이 우수한 쪽만 하겠다. 그래서 대부분 대형 자동차 회사들하고만 하고 있어요. LG엔솔도. 아무튼 튀르키예 투자를 LG엔솔도 검토 중인데 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근데 만약 하게 되면 LG엔솔 입장에서도 더 좋은 조건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큰 시장 제가 2차전지를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좋게 보는 건 미국의 증설이 남아있고 미국 열리지도 않았어요. 예, 미국 침투율 7%인데 여기서 이제 2차전지 끝났다. 그건 아니죠. 아니 열리지도 않은 시장 가지고 끝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싸냐 싸냐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거지 열리지도 않았거든요. 아직. 예, 사실 뭐 유럽이라고 뭐 제대로 열렸습니까, 그죠? 근데 유럽은 이제 중국과 피 터지게 싸워야 되니까 좀 그런 거죠. 세제 혜택 줄 거고 미국 2차전지 수요 늘어나고. 네. 그래서 이거는 2030년까지 가는 사이클이에요. 근데 2025, 6년이 이제 최고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유리해지고 있고, 예. 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니까 좀 좋게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SK온과 이 검은색 선이 LG엔솔 수주잔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SK온 수주잔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렇게 이제 혜택을 받는 거죠. 많이 만든 만큼 요 그 지분율에 따라서 약간 세제 혜택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2차전지 수요 및 LG, SK 연말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LG엔솔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배터리 1위는 CATL이지만 중국 제외하면 LG엔솔이 잘하죠. 그 다음에 삼성과 SK온은 조금 이제 비슷한 점유율이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과도하게 하락을 했고 정유가치도 재부각 될 거니까 여기서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YIK는 한국 IR협의회에서 이거 옛날에 우리 한번 또 공부했던 기업이고,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함께 배우기를 딱 하면 좋은 점이, 일단 지금 또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까먹습니다. 그게 정상이고, 근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번 배웠잖아요. 그리고 YIK나 이런 보고서가 이제 나오죠. 반도체 장비나 소부장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앞으로도. 그러면 YIK가 나왔으면 얘 뭐 하는 회사죠? 웨이퍼 검사 장비. 그러면 요거 찾으면 되죠. 네, 검사 장비 쪽. 웨이퍼 검사 장비. 그래서 그거 다시 보는 거예요. 아, 얘 뭐 하는 회사더라? 그래가지고 다시 영상을 보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샘CNS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반도체 검사하는 그 프로브 카드 있죠. 웨이퍼에 동그라미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노른자, 이 세라믹 기판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걸 자회사로 갖고 있고 웨이퍼 검사 장비도 하고, 그래서 거의 압도적으로 삼성 비중이 높고요. 삼성전자가 YIK 대주주예요. 11.7%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죠. 11.7이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소부장은 이제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그 감산이 또 크진 않기 때문에 불황이 좀 덜할 수 있고요. 또 글로벌 경쟁사가 어드반테스트 일본에, 또 미국의 테러다인인데 동사는 3대 업체 중에 하나예요. 이쪽 세계 3위 업체, 이게 세계 1, 2, 3등 업체 중에 하나고, 삼성전자만큼은 압도적 1위입니다. YIK.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는 전공정 끝나고 웨이퍼 전체를 검사하는 겁니다. PER 9.3배고요. 요거죠. 전공정 웨이퍼 제작해서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요거 검사하는 겁니다. 전공정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웨이퍼를 자르죠. 패키징 우리 다 배웠죠. 예.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이 완료된 요겁니다. 여기 요 웨이퍼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YIK. 요 장비가 YIK. 예. 불량이 있나 없나, 뭐가 잘못됐나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리고 1년 365일 무정지 가동하고 품질 경쟁력 우수하고 반환 시간도 빠르고, 예. 밸류도 바닷가 있고, 그죠? 예. 제가 이거 한번 재무 봤더니 수년금이 1,300억이나 있더라고요. 현금이 이렇게 많아요. 예. 이것도 매력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삼성이 지분도 갖고 있고. 다만 주가가 안 움직여요. 그게 좀 답답하죠. 화학 돌아올 결심입니다. 키움증권의 정경영이 정유랑 석유화학 쓴 건데 결론은 정유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악재 속에서도 작년에 정유는 되게 좋았어요. 상반기까지. 왜? 정제 마진이 엄청났죠. 전쟁, 중국 수출가 줄면서 마진도 올라가고 공급이 주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원유 생산량 기준 3인데 파이프라인 통해서 해상과, 그러니까 파이프라인과 해상 통해 수출하는데 유럽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90% 금지 내려버렸죠. 예.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는 금지해서 좀 제외는 됐지만 기조적으로는 금지고, 해상 수출은 이제 중국, 인도 등으로 다변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공급이 줄지는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장기 수요 성장세는 둔화되죠. 친환경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탄소 기반의 화석연료는 안 쓰겠죠. 장기적으로 친환경으로 가니까. 근데 그렇다고 당장 안 쓰진 않아요. 우리가 석탄을 이제 앞으로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석탄을 당장 안 쓸 수는 없죠. 예. 경제가 마비되겠죠. 석유도 마찬가지고. 근데 방향은 알아요. 언젠가는 안 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투자를 안 해요. 어차피 나중에 돈만 날릴 수도 있다 보니까. 있는 것만 가지고 운영해요. 그럼 공급이 안 늘어나요. 그래서 정유는 구조적으로 설비가 폐쇄될 가능성이 높고 공급이 줄 겁니다. 그래서 기존 선진국에서 오래된 설비 유지 보수 투자는 쉽지 않다. 유럽, 미국, 일본은 정유업이 되게 오래됐는데 5, 60년 전에 노후 설비가 되게 많고요. 또 글로벌 정제 설비의 17.6이 미국에 있어요. 굉장히 크죠. 근데 계속 폐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설비를 없애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라 공장을 폐쇄시키고 있어요. 화석연료 축소하려고 의존도를.
또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계속 그런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작년 6월에 쉐브론의 CEO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정유회사 우리는 197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 정제 설비를 짓지 않았다. 앞으로도 미국에서 새로운 설비를 짓진 않을 거다. 일본도 설비 감축하고 있고 일본의 정유사 에네오스 홀딩스가 자사 10개 중에 한 곳에 대한 이제 설비 폐쇄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전망으론 요새 정제 마진이 좀 빠지긴 빠졌는데 그래도 정유업황을 이제 좋게 보는 건 경유가 계속 강할 것 같다. 왜냐하면 유럽이 경유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 러시아로부터 이제 원유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유 공급이 줄기 때문에 경유는 좋을 것 같고 경유 좋으면 뭐 정유 회사한테 좋죠 사실. 또 항공유가 좋을 것 같고 휘발유도 만만하다. 항공유 같은 경우에 이제 진짜 리오프닝 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휘발유 수요가 0.6, 경유가 0.4인데 항공유는 12.8%나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는 여전히 2019년 대비 낮지만 정유사들의 항공유 생산 여력이 낮기 때문에 항공유 마진은 증가할 것 같다. 국제유가 85달러 정도. 저희 당사는 상저하고 해요. 유가는. 그래서 70달러 바닥, 뭐 한 90달러 이상까지는 한번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70달러대에서 정유주 투자는 나쁘진 않은 거죠. 그죠? 근데 석유화학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석유화학은 뭐가 문제냐면 이제 상반기까지는 중국 수요가 느니까 그건 좋죠. 어차피 사이클이니까 이제 좋아지겠죠. 예, 문제는 너무 공급이 많대요. 중국의 글로벌 비중이 18년도에 14%인데 에틸렌, 나프타를 분해해서 에틸렌 만들거든요. 에틸렌이 모든 석유화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에틸렌을 만드는 설비를 NCC라 그래요. NCC 설비를 갖고 있는 회사가 나프타 분해 설비예요. 그러니까 이 원유를 끊는 문 차이에 의해서 이게 정제를 하면 나프타가 나와요. 이 나프타를 가지고 이걸 분해하는 NCC 이 설비를 통해서 에틸렌을 만들고 이 에틸렌을 가지고 각종 플라스틱부터 해가지고 뭐 다 만듭니다. 네, 뭐 고무도 만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에틸렌이 제일 중요한데 중국이 저렇게 늘려요 비중을 공급을 25년 되면요 자기네 거는 자기들이 만들어 쓸 수가 있대요. 수입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석유화학한테 이게 참 이게 악재인 게 글로벌 최대 수입 시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도체가 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이 반도체를 중국이 못하게 좀 막았잖아요.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중국이 자기네끼리 그냥 해가지고 자기네가 다 자급자족을 해요.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호재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반대로 지금 석유화학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무한 경쟁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기업들이 자꾸 2차 전지나 수소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늘리는 게 그 돈 막 몇 조씩 들어서 왜 하겠어요.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그러니까 이게 고금리잖아요. 그런데도 좀 무리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인수를 왜 했을까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석유화학의 좀 위기죠. 장기적으로. 예, 공급 강행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공급 강이 좀 너무 많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HDPE라고 이제 에틸렌 중합해서 만든 합성수지인데 이게 뭐 쇼핑백, 용기, 포장재 이런 데 들어가는데 지금 롯데케미칼 대한유화가 이거 주력으로 하는데 마진이 90년 이후로 가장 낮대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래도 상반기는 괜찮다. 왜? 중국이 살아나니까. 중국이 그리고 수입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올라올 텐데 그때 석유화학은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반등할 때. 기회 이번에 한번 또 줬잖아요. 한번 확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에 좀 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상반기에 오지 않을까. 예,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면 플라스틱 수요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 기회가 한번 올 것 같고요. 예. 단 장기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업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프로필렌, PP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병이나 용기 만들 때 들어가는데 여기도 자급률이요 이제 앞으로 90%까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자기가 다 해버리니까
그나마 부타디엔을 원료로 하는 합성 고무 있죠. 이게 이제 금호석인데 여기는 부타디엔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부타디엔도 지금 공급이 는데요. 근데 부타디엔을 원료로 만드는 합성 고무 회사들은 오히려 낫죠. 원재료 가격 떨어지니까. 그래서 금호석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SBR이 이제 요게 부타디엔 이용해서 합성 고무 타이어 재료잖아요. 그거 만드는 건데 이쪽은 그래도 마진이 개선될 거라고 합니다. 공급이 그렇게 늘지 않으니까. 그죠? 예. 이쪽은 그나마 낫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을 좀 비교해보면 정유업종이 좀 낫다 이런 내용이고, 타픽은 이분도 그 SK 이노베이션을 좀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유 쪽. 그리고 중국의 에틸렌, 이게 중국의 에틸렌인데 나중에는 뭐 거의 자급자족입니다. 대부분 이게 증설을 이렇게 많이 해요. 23년부터 27년까지. 여기 보이시죠? 중국이 증설하는 거. 얘네가 증설 안 하면 롯데 대한유화도 되게 좋아져요. 근데 이게 롯데 대한유화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중국이 저러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치만 사이클은 있으니까 올해 상반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리는 문 리오프닝 투자 전략인데 삼성 리서치센터 자료고요. 춘절 연휴가 분기점이고 올해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은 15%, 경제 성장률은 5.4%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상품 서비스 수요 회복이 차별화되고 인 아웃바운드 여행 수요도 이제 인바운드는 이제 여기서 나가는 거고 아웃바운드는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상하는 리오프닝 경로는 이제 국내 여행 및 인바운드가 재개되고 그다음 아웃바운드가 재개되고 3분기부터는 아마 단체 여행. 근데 단체 여행은 하나 그 사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인의 한국 여행객은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될 것 같고 3월 5일 양해가 이제 열리는데 그때가 좀 본격적인 고강도 경기 부양 시작이 아닐까 보고 있고,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3월 양해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한국 경제 및 국내 증시 영향은 자본재 뭐냐면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같은 자본재.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소비재가 더 낫지 않나. 중국과 경쟁을 크게 안 하는 핵심 소비재 이런 쪽이 좀 낫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자본재도 수혜해 볼 거라고 보고요. 대부분. 근데 다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 안 되고 좀 수혜가 덜하겠죠. 그럴 수는 있고요. 근데 반도체는 중국이 못 만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반도체는 확실히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업종별로는 긍정적인 건 화장품, 유통은 면세점 같은 쪽이죠. 바이오 헬스케어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미디어 엔터, 콘서트 열릴 수도 있죠. 게임도 이제 한한령 해제되기 시작했고, 철강 금속은 부동산을 아마 하반기부터 풀어줄 것 같아요. 부동산에 민감한 게 철강이고, 정유화학 쪽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네요. 이쪽은 자본재인데 여기는 조금 그래도 자본재보다는 오히려 핵심 소비재가 낫다고 했지만 그래도 정유화학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은 자동차는 왜냐면 이게 부정적이라고 할 건 그런데 중국 점유율이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수혜를 못 받는 거죠. 아예 중국 리오프닝. 그죠? 예.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좀 중립으로 본다. 중국 전기차 회복하는 거랑 우리나라 2차 전지 별 상관관계는 없어요.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정적이다 이거보다도 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자료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삼성에서 만든 굉장히 긴 자료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 분명한 건 3월 양해부터 본격적인 부양이 시작될 텐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실적 체크하면서 진짜 부양 효과 나오는지 우리가 검증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잃을 게 없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워낙 많이 빠져서 중국 소비 수혜는 예상되는데 뭐 그런 기업들이라면 부담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요새 뭐 항공 여행도 막 올라갑니다. 면세점도. 근데 너무 오른 건 조금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기다렸다 사야 되겠죠. 산다면 충분한 조정까지. 결과 안 좋은 거 아시죠? 여기가 구조적 성장인가요? 아니잖아요. 구조적 성장은 아니에요. 회복이지. 그래서 너무 오른 걸 쫓아가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보고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제가 전자공시하고 그 다음에 뭐 뉴스나 또 시황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시장이 다 끝났고요. 이제 전자공시만 좀 몇 개 더 살펴보고 마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죠. 현대사모전공 이제 상장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 취소를 했죠. 그래서 현대사모전공업 이제 실적이 그대로 한국조선해양에 그대로 이제 다 대부분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LNG 운반선 두 척을 또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 또 연초에도 좀 좋은 소식이 좀 나와서 일단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노메틀이라고 2차 전지 검사 장비 만드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어디에 납품하는 주로 SK온에 납품을 해요. 그래서 아마 요걸 봤을 때 이제 미국 SK온이 본격적으로 좀 미국 이제 장비 입고가 시작된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윤성 FNC인가요? 뭐 그 기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SK온의 미국 이제 공장 장비 입고가 좀 시작되는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문을 넣는 거죠. 요거 관련해서. 네. 그런 좀 내용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자 매수 관련해서는 어제 좀 많은데, 유한양행에서는 한 2,100만 원 정도 규모로 한 상무님께서 한 400주 샀고요. 그 다음에 원택이라고 여기 그 부사장님이, 기업은 한번 여러분이 직접 살펴보세요. 공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텍플러스는 잘 아시죠? 인텍플러스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함께 배우기에서도 한번 공부를 했던 건데, 그 사회이사 분께서 15,857원에 장내 매수를 꽤 크게 했어요. 2억 가까이. 요즘에 또 솔루엠도 장내 매수가 많은데 한 상무님께서 무려 3.6억에 달하는 대규모 장내 매수가 들어왔다 라고 보시고, 이제 효성의 조성래 명예회장님은 꾸준하십니다. 그래서 6,500만 원어치 67,500원에 장내 매수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한번 볼게요. 어제부터 이제 실적들이 나오는데, 어제 GMBS 엔지니어링이 이제 이 회사가 그거죠. 유니셈하고 GST 약간 경쟁사죠. 그 스크러버, 그 유해가스 같은 거 제거해주는 반도체 공정에서. 근데 아무튼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 성공했고요. PER도 환산해보면 뭐 4.7배밖에 안 될 정도로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오늘 비츠로셀이 급등했죠. 어제 우리가 한번 또 보고서로 한번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 실적을 냈어요. 근데 너무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778%나 증가했고, 예상보다도 한 10% 가까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 주가가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요. 저렇게 성장하는데.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 기업 실적 좀 잘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시황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황 좀 말씀드리면, 뭐 오늘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삼성전자가 하드캐리 했어요. 혼자. 전자의 날이었고요. 종합주가에서 아침에 하락 출발했다가 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강세 마감했고, 양시장 모두 다 견조합니다. 미국 증시와 크게 상관없이 잘 움직여주고 있고, 오늘 무려 외국인이 5,700억을 베팅을 했고요. 뭐 거의 대형주 집중 투자가 들어갔어요. 기관은 뭐 대량 매도했지만 뭐 영향을 못 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여전히 꾸준하게 순매수하고 있는, 딱 하루 빼고 1월 들어와서 딱 하루만 팔았어요. 지금 매일같이 순매수를 하는 게 특징적이고, 오늘 뭘 샀냐면 전기전자겠죠. 전기전자만 5,700억 중에 3,400억 샀고, 화학주, 금융서비스업, 의약품, 자동차, 조선. 주로 판 거는 비금속 광물, 아마 2차 전지 쪽 아닌가 일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수창고하고 이제 항공해운 쪽이죠. 뭐 일부 좀 그쪽은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거의 고르게 샀는데 전기전자에 집중됐고요. 오늘 덴티움이 급등했습니다. 덴티움도 대단합니다. 이게 그 임플란트 쪽이죠. 뭐 중국 쪽 이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급등했고 또 오스테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그리고 오랜만에 통신주 오늘 좋았어요. KT가 그동안 좀 부진하다가 오늘 3% 올랐고, 오늘도 보험주 좋습니다. 현대해상, 코리안리가 이제 어제 한번 우리 공부해봤죠. 재보험이 참 어려운데 이제 고배당 매력이 좀 있고, 그러니까 뒤늦게 좀 은행 대신에 또 보험주가 가요 갑자기 지금.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또 가스업체 강했고, 삼성전자가 강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임플란트 디오까지도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두 기업에 비해서 좀 부진했죠. 근데 여기에 덴티스, 바텍, 레이까지 다 같이 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약간 이 덴탈 쪽 관련된 기업들 되게 강했고,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좋았습니다. 루트로닉이 한 5% 올랐고요. 그다음에 휴젤, 하이로닉, 메디톡스 뭐 다 고르게 반등했고, 보톡스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이 7% 오랜만에. 화장품도 다시 좀 반등이 나와줬고요. 오늘도 이렇게 고르게, 뭐 코스맥스가 요새 진짜 강하네요. 그 펌텍 코리아도 못 갔는데 좀 이제 쫓아가는 것 같고, 오늘 음원 음반주도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YG엔터, 특히 하이브가 뉴진스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BTS가 좀 안 좋아진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군대 갔죠, 군대 가서, 예, 군대를 가서 이제 이거 하이브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뉴진스가 그냥 이끌고 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좀 대단하고, 예, 물론 싼 건 아니에요. 하이브가 뭐 아시겠지만 원래 고밸류죠. 근데도 주가 좀 이제 회복이 되고 있어서 원래는 조금 쉬어갈 분위기였는데 그 뉴진스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YG엔터, SM도 오늘 급등했고요. CJ ENM도 추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JYP 다 엔터 사업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들 좀 분위기가 괜찮았고, 어제 뭐였죠? 어제 우리가 하나 공부했던 기업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여자아이들,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이름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엔터주가 그 이름이 있었는데 왜? 큐브 맞아, 큐브입니다. 큐브도 근데 좀 최근에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엔터주가 붙다 보니까, 근데 계속 당부드리지만 엔터주 또 이제 막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쫓아가지 마세요.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또 기회 생기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강하냐면 그 중국 콘서트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정유주 좋았죠. 그죠? 이제 정유주 하단이 되게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은 이게 참 성격이 애매하다 보니까 못 가지만, 뭐 이노베이션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이제 순수 업체죠, SOE는. 그래서 유가 80달러 밑에서는 크게 두려울 게 없고, 하방이 단단하고 배당 많이 주고, 그죠? SOE는 여러 면에서 좀 자리가 좋았죠. 그래서 오늘 정유주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다 보면요, 뭐 이걸로만 몇 배 번다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밸류가 낮고, 그죠? 하방 단단하고,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하방 단단하고 밸류 싸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중국 리오프닝 수혜도 일부 받고, 배당 많이 주고, 이런 이제 기업들이 찾아보면은 정말 간간히 나오긴 합니다. 예. 근데 그럴 때 어려운 게 이제 안 가니까 투자를 해도 답답해서 파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 또 있네. 근데 이런 기업들 또 놓쳤다고 쫓아가지 마시고, 또 어느 정도 가면 잘 또 챙기고 나오세요. 예.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딱 목표 잡고 하시면 되겠고, 오늘 면세점 일부 강했고, 근데 오늘은 주인공은 뭐 삼성전자예요. 전자가 1.8%나 급등했어요. 보시면 500만 주. 네,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많이 샀죠. 요게 오늘은 좀 컸죠. 당연히. 외국인이 그냥 집중 매수했습니다. 전자를. 그래서 전자가 이걸 열어주면 2,500 가는 거예요. 이걸 열어주면 이 위에 고점 있죠. 이걸 열면 이제 2,500을 향해 가는 거고, 못 넘어가면 이제 계속 박스권이죠.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잡아놨는데 뭐 하루 이틀 더 보겠습니다.
통신주 아까 말씀드렸고 손해보험 좋았고 그리고 오늘 건강기능식품도 오늘 좋았네요. 그 어제 우리 공부했죠. 콜마 BNH도 그렇고 제가 이제 코스맥스 MBT는 뭐 이거 주주분들한테 뭐 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봤잖아요. 우리가 방고처럼 부채가 너무 많고 재무가 조금 아쉽다는 거죠. 실적도 그렇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콜마 BNH는 좀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뭐 어느 게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 매출 비중은 이게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래도 좀 안전한 게 낫겠죠. 부채 적고 순연금이 있으면 더 좋고 항상 투자할 때 그런 걸 꼭 고민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류업 와 오늘 제주 맥주가 많이 갔군요. 그 다음에 음식료도 오늘 제주 맥주가 급등한 것 같고 그게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증권주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다시 조금씩은 올라옵니다. 오늘 이마트도 좋았고요. 오랜만에 광고주도 오늘 오랜만에 이노션주. 이노션도 뭐 너무 많이 빠졌죠. 진짜 이노션 밸류가 거의 바닥 아니었나요? 그죠? 여기 보면 PER로 봐야죠. PER 이제 광고 회사니까.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 바닥에 있던 기업들이 좀 약간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았고 반면에 리튬 관련주 오늘 좀 빠졌고요. 포스코홀딩스 좀 올랐는데 리튬 관련주 좀 빠졌고 해운주가 오늘 좀 빠졌고 뭐 크게 빠진 건 아닙니다. PCB 관련주 조금 빠졌고요. 삼성전기가 요새 되게 좋죠. 벌써 15만원 왔어요. 어느새. 그리고 은행주는 좀 쉬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오버슈팅 했어요. 그때 과할 정도로 좀 올랐습니다. 약간 좀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오늘 조금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동차가 좀 답답해요. 저 좀 자동차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가장 부담 없는 게 자동차인데 이게 뭐 뭔가 뭐 안 좋은 얘기만 다 이쪽에 잡히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선하고 맞아요. 조선 자동차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안 간 게 조선 자동차 정유거든요. 이 세 개였어요. 거기다 이제 보험까지 한 4개 정도 섹터가 진짜 왕따 당했는데 보험과 정유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조선 자동차 여기만 좀 가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아직도 참 좀 답답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강했던 게임주는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어제는 게임주가 좋았는데 오늘은 이게 보면 다 쉬어갔죠. 오늘은 좀 쉬었고요.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도 좋았는데 오늘은 좀 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인공지능 AI 뭐 챗봇 이쪽 절대 좀 추격하지 마세요. 요새 막 그냥 움직이는데 저도 뭐 정확히 몰라요. 이쪽 산업에 대해서는 잘 공부는 해봤는데 어려워요 아직. 바이오도 어렵고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안 해야 됩니다. 모르는 건 그냥 패스하세요. 진짜 그게 속 편해요. 다 할 이유도 없고. 태양광 오늘 조금 쉬었고요. 조금 쉬었던 것 같고 2차 전지 장비 오늘 좀 일부 조정받았고 카메라 모듈도 오늘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막 그런 건 없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방송을 좀 일찍 끝내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네요. 아무리 제가 보고서 게 솔직히 많지는 않은데 내용들이 긴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설명하고 제가 또 밸류 계산도 하고 또 점검할 게 좀 많잖아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뭐 30분 안에 끝내고 싶습니다, 사실. 요새 뭐 길면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1시간이면 야, 이거 안 볼래. 이러니까. 아무튼 좀 양해해 주시고 삼성전자 1.8% 올랐고요. 2차 전지가 오늘 안 좋았어요. 2차 전지 자동차가 은행하고 이 세 개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많이 빠졌는데 이게 비금속 광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비금속 광물 외국인 팔았다 그랬죠. 그게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카뱅 좀 빠졌고요. S-오일 많이 올랐고, 은행주 빠졌고, 엔터주 좋았고, LG노텍 아직 좀 답답하고요. 2차전지 부진하고, 하나 방산도 힘없죠 요즘에. 2차전지 빠졌고, 방산은 뭐 나쁘다기보단요 작년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 CS윈드 뭔가요? 아까 호재 나온 것 같은데 아침에, 그죠? 근데 저는 이제 CS윈드는 아무튼 좀 밸류가 너무 이제 고밸류죠. 그래서 투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쉽진 않아요. 네. 다 좋은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성과가 잘 안 나죠. 왜? 지난 이제 한 2년 전에 주가가 거의 한 10배 올랐나요? 7배인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늘어지는 그럼. 근데 오늘은 저도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침에 호재 나왔거든요. 여기 그 덴마크에, 예, 베스타스가 이제 한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이니까. 근데 오히려 기관 외국인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도 그 점은 이해가 안 가네요. 뭐 악재 나온 건 아닌데 오늘 조금 그러네요. 예. 아무튼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하고 친환경이 다 대부분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네요. 방산하고, 예. 자동차. 효성 TNC 좀 빠졌고요. 네, 뭐 크게 그리고는 큰 뭐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아직 SL도 아직은 좀 부진하고, 근데 SL도 경쟁력은 있는데 자동차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요즘에. 뭐 잘 인내하시고요. 그리고 솔루엠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자가 요새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 뭐 실적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았다가 지금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견조했고 확실히 상승 종목이 많았는데 못 오른 기업이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 때가 되면 뭐 한 번에 저는 회복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게 강세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직 강세장 안 끝났고요. 반등, 이 상승하는 장은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 예, 저는 또 내일 이제 그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일단, 반도체는 이제 다 끝날 겁니다. 이제 반도체 함께 배우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올라가는 게 마지막이에요. 반도체는. 그래서 또 다른 주제로 이제 2차 전지를 많이들 말씀하셔가지고 아무튼 2차 전지를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근데 2차 전지 또 어떻게 만들죠? 반도체도 처음엔 좀 깜깜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게 됐고, 다음에 또 2차 전지도 한번. 2차 전지 중요하죠. 그죠? 반도체 다음 2차 전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중이. 예. 그래서 한번 그것도 자료를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